어느 날 밤 서울 용산 국방부에 긴급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새벽 2시에 미국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전화를 받은 한국 국방부 장관이 벌떡 일어났어요. 미국 국방부 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방산 업체 대표들 모아주십시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직접 갑니다. 한국에 무기 500대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급하십니까? 미국 차관보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어요. 우리가 졌습니다. 한국이 이겼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미국이 한국한테 졌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간을 2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여름,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미군 고문단이 우크라이나군 포병부대에 파견돼 있었어요. 그들은 자랑스럽게 M777 곡사포를 우크라이나군에게 인계했습니다. 한 대에 100억 원 넘는 최첨단 무기죠. 미군 고문관이 우크라이나 대령한테 말했어요. 이 녀석으로 러시아 놈들 박살내십시오. 미국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답했죠. 감사합니다. 꼭 잘 쓰겠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그 미군 고문관이 다시 전선을 방문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M777 곡사포 12문 중에 7문이 덮개를 씌운 채 방치돼 있었어요. 고문관이 화들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왜 무기를 안 쓰고 있어? 우크라이나 대령이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고장났습니다. 포신이 휘었어요. 부품이 떨어져 나갔어요. 수리 부품 보내달라고 3주 전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 사이에 우리 병사들 200명이 죽었습니다. 미군 고문관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죠. 장비가 실전에서 버티질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500km 떨어진 폴란드 국경지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폴란드군 포병대대가 새로 도착한 한국제 K-9 자주포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포병대장 코발스키 중령이 K-9 앞에 섰어요.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과연 제대로 작동이나 할까? 그의 부관이 매뉴얼을 보며 말했죠. 중령님, 한번 시험 사격해보시죠. 코발스키가 K-9에 올라탔어요. 엔진을 걸었습니다.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어요. 그는 놀랐죠. 조용한데? 사격 통제 컴퓨터를 켰어요. 터치스크린이 깔끔하게 작동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쓰는 것 같았어요. 좌표를 입력하고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쾅! 포탄이 발사됐어요. 30초 뒤 자동 장전 시스템이 다음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코발스키가 감탄했어요. 이게 자동이라고? 그는 계속 쐈어요. 10발, 20발, 50발. 포신은 과열되지 않았어요. 기계는 고장나지 않았어요. 훈련이 끝나고 코발스키가 부관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며칠 동안 계속 쏴봐. 언제 고장나나 보자. 부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K-9는 매일 100발씩 쐈습니다. 고장? 없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K-9는 3000발을 쐈는데도 끄떡 없었어요. 코발스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우리 독일제 PGH-2000은 1000발 쏘면 정비해야 하는데. 그는 즉시 본부에 보고를 올렸어요. 한국제 K-9 자주포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 즉시 추가 구매 건의합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밤새도록 대포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그 대포들이 쉬지 않고 계속 쏜다. 미군 정보부가 첩보위성으로 확인했더니 정말로 폴란드군 진지에서 K-9 자주포들이 24시간 작전 중이었어요. 미군 정보장교 제임스 대령이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그는 폴란드군 진지에 도착해서 코발스키 중령을 만났어요. 중령, 당신네 부대가 밤낮으로 포격하고 있다던데 그게 사실이요? 코발스키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K-9로 72시간 연속 작전 중입니다. 제임스가 놀라서 물었죠. 72시간? 정비는? 코발스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 녀석들은 안 고장나거든요. 제임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M777은 하루만 계속 쏴도 과열돼서 멈추는데. 코발스키가 K-9를 가리켰어요. 직접 보시죠. 제임스는 3일 동안 폴란드 진지에 머물렀어요. 그가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K-9 자주포 한 대가 72시간 동안 800발을 쐈어요. 고장? 없었어요. 과열? 문제 없었어요. 부품 교체? 필요 없었어요. 그는 매일 밤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 무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어요. 국방부 차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임스 대령 보고서가 사실인가? 한국 자주포가 우리보다 낫다는 게. 무기 개발 담당 장군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보고서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차관이 책상을 쾅 쳤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가 국방비를 1년에 1,000조 원 쓰는데 한국은 고작 60조 원밖에 안 쓴다고. 어떻게 그들이 우리보다 나을 수 있어? 바로 그때 한 중령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차관님,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켰습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수치들이 떴어요. 미국 M777 곡사포 개발 기간 12년, 개발 비용 8조 원, 생산 단가 100억 원, 월 생산량 신문, 고장률 40%, 정비 주기 1000발마다. 한국 K-9 자주포 개발 기간 4년, 개발 비용 3천억 원, 생산 단가 50억 원, 월 생산량 50대, 고장률 5%, 정비 주기 5,000발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차관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수치야?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CIA가 확인한 정보입니다. 한 장군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3배 비싼 돈 들여서 만든 무기가 한국 무기의 절반 성능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팀을 꾸려 한국에 보내. 대체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만드는지 알아와. 2주 뒤 미국 국방부 조사팀 12명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장이 그들을 맞이했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미국 팀장인 스미스 대령이 말했어요. K-9 생산 라인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장장이 웃으며 그들을 안내했어요. 생산 라인에 들어서자 미국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K-9 차체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로봇팔들이 정확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가 물었어요. 저 로봇들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공장장이 답했죠. 현대중공업이랑 두산로보틱스 거예요. 우리 국산입니다. 부품은요? 80%가 국산이에요. 엔진은 독일 MTU 쓰지만 나머지는 다 우리가 만듭니다. 전자장비는 삼성전자 한화시스템, 변속기는 현대 트랜시스, 포시는 현대위아. 스미스가 놀랐어요. 민간 기업 부품을 군사무기에 쓴다고요? 공장장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왜 안 씁니까? 삼성전자 반도체가 세계 최고인데 굳이 비싼 군용 반도체를 따로 개발할 이유가 없죠. 미국 조사팀원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민간 부품은 내구성이. 공장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게 옛날 얘기예요. 요즘 삼성 반도체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85도까지 작동합니다. 군용 스펙보다 더 빡빡해요. 스미스가 생산 속도를 물었어요. 한 달에 정말로 50대를 만듭니까?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죠. 작년에는 그랬죠. 올해는 라인을 하나 더 깔아서 월 70대 생산합니다. 내년에는 100대 목표예요. 미국인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월 신문인데. 공장 투어가 끝나고 스미스가 공장장에게 물었어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싸게 좋게 만듭니까? 공장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비결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절박했거든요. 절박하다니요? 북한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언제 전쟁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기가 비싸면 안 돼요. 예산이 없으니까. 느리게 만들면 안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장나면 안 돼요. 수리할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실용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스미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은 그런 절박함이 없었군요. 우리는 본토가 안전하니까. 그렇죠. 당신네는 여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없었고요. 그 차이가 지금 결과로 나온 겁니다. 조사팀이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됐어요. 한국의 방산 시스템이 미국보다 우수하다. 즉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가 백악관까지 올라갔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국방장관을 불렀죠. 이게 사실이요? 국방장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이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오?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어요. 각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유럽이 이제 우리 무기를 안 산다고 합니다. 한국 무기를 사겠답니다. 바이든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우리 동맹들이? 보좌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9 600대를 샀고 추가로 400대를 주문했습니다. 루마니아가 K-9 300대 구매 확정. 핀란드가 K-9 검토 중. 영국이 K-9 기술 이전 요청. 노르웨이가 K-9 테스트 중입니다. 국방장관이 덧붙였어요. 각하, 이게 자주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전차 1000대, FA-50 전투기 48대, 천국 미사일까지 샀습니다. 총액 40조 원입니다. 바이든이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40조 원. 그 돈이 우리한테 왔어야 하는데.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방산 업체들은 뭐라고 하던가?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CEO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한국 무기 수입을 막아달라고 로비 중입니다. 바이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유럽이 우리를 원망할 거야. 지금 유럽은 러시아 때문에 패닉 상태야. 당장 무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못 만들어주면서 한국 무기도 사지 말라고. 그럼 유럽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각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쳐다봤어요. 뭔데? 한국과 협력하는 겁니다. 한국 무기에 미국 부품을 쓰게 하고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유도하고 함께 장사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면 합류하는 거죠. 바이든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한국한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군.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각하. 그게 현실입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회의 중이었어요. 안보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과 협력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물었어요. 조건은? 안보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답했죠. 미국 내 공장 건설, 미국산 부품 일정 비율 사용, NATO 수출 시 미국과 이익 공유. 대신 미국은 기술 일부 이전, 세금 혜택, NATO 국가들한테 한국 무기 구매 압박. 윤석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안보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대통령님, 우리가 너무 급하게 응하면 안 됩니다. 협상 카드가 우리한테 있을 때 최대한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 방산업체 회장들 불러. 함께 전략을 짜자. 일주일 뒤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한화, KAI, 현대로템 회장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이 말했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협력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한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죠. 대통령님, 이건 기회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미국과 협력하면 좋지만 우리가 너무 종속되면 안 됩니다. KAI 회장이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기술을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현대로템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유럽, 중동, 아시아 시장도 놓치면 안 됩니다. 미국에만 올인하면 위험해요. 윤석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미국과는 협력하되 우리 주도권은 지킨다. 기술 이전은 최소화한다. 그리고 다른 시장도 계속 공략한다.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새 회장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3개월 뒤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당선 다음 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실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0년간 당신들은 미국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한화 회장이 물었죠. 누구시죠? 상대방이 답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입니다. 대통령님이 1월에 취임하시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하는 외국 기업이 당신 네 회사랍니다. 회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요? 상대방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미국을 이겼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님은 승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승자와 거래하는 걸 더 좋아하시죠.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그 다음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어요. 트럼프 국방장관 그리고 한국방산 3사 회장들이 모였습니다. 트럼프가 입을 열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간단히 말하겠소. 미국이 유럽을 지키려면 당신들 도움이 필요하오. 우리 혼자서는 무리요. 한화 회장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당신들이 유럽에 무기 팔 때 우리 부품 30% 쓰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익이고 당신들도 유럽 시장 더 쉽게 뚫을 수 있어. 그리고 미국에 공장 지으시오. 우리가 땅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겠어. 한화 회장이 물었어요. 그 대가로 미국은 뭘 줍니까? 트럼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 기술 일부를 공유하겠소. 그리고 NATO 국가들한테 당신들 무기 사라고 압박하겠소. KAI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미 주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도움 없이도 잘 팔리고 있어요. 트럼프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왜 우리와 거래해야 하죠? 한화 회장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미국과 협력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입니다. 중국, 러시아와 맞서 싸워야 해요. 그러려면 미국과 한국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거래하는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좋소. 딜. 그가 손을 내밀었고 한화 회장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화 회장이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는 서울에 있는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해냈다. 미국이 우리 편이 됐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임원 하나가 물었죠. 회장님, 그런데 미국 부품 30% 쓰면 우리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 NATO 30개국 시장이 열리는 거야. 미국 압박받으면 유럽 국가들이 우리 무기 안 살 수가 없어. 30% 마진 줄어드는 거랑 시장 10배 커지는 거랑 비교가 돼.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미국에 공장 지으면 투자비가 엄청날 텐데요. 회장이 웃었어요. 미국이 땅 공짜로 주고 세금 10년 면제해준대. 게다가 미국에서 만들면 메이드 인 USA 딱지 붙는 거야. 그럼 남미 아프리카한테도 팔기 쉬워져. 미국산이라고 하면 신뢰도가 올라가거든. 하지만 기술 유출 위험은요? 핵심 기술은 안 줘. 조립 기술만 이전하는 거야. 엔진, 전자장비, 포신 이런 건 한국에서만 만들어. 미국에서는 차체 조립이랑 최종 테스트만 해. 그럼 기술은 지키면서 미국산 딱지는 받는 거지. 임원들이 감탄했어요. 역시 회장님. 그로부터 2개월 뒤 2025년 3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관이 가장 컸어요. K-9, K-2, FA-50 천국 미사일이 쫙 깔렸습니다. 개막식 날 독일 국방장관이 한국관에 왔어요. 그는 K-9을 한참 쳐다보다가 한국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50억 원이요? 네, 맞습니다. 독일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PGH-2000은 120억 원인데. 옆에 있던 프랑스 장군이 씁쓸하게 말했죠. 우리 시전은 150억 원이요. 바로 그때 루마니아 국방부 조달팀장이 한국 부스로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습니다. 계약서 어디 있소? 지금 당장 사인하겠소. K-9 300대. 한국 직원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아직 견적서도 안 드렸는데요. 루마니아 팀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필요 없소. 폴란드가 싸게 샀다고 자랑하더군. 우리도 똑같은 가격이면 돼요. 그 광경을 본 영국 대령이 부하한테 속삭였어요. 저거 봐라. 유럽이 미쳤구나. 한국 무기 사려고 난리야. 전시회 3일 동안 한국은 50조 원 계약을 따냈어요. 폴란드 K-9 추가 400대, 루마니아 K-9 300대, 핀란드 K-9 200대, 노르웨이 K-9 100대, 체코 FA-50 24대, 그리스 K-2 전차 150대, 50조 원이요.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의 2배를 일주일 만에 번 겁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녁 서울 여의도 한 고급 레스토랑. 한국방산 업계 사람들이 조용히 모였어요. 한화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우리는 미국 무기 카피하기 바빴습니다. 20년 전에는 독일 기술 배우려고 쩔쩔맸죠. 10년 전에는 첫 수출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이 우리한테 손 내밀었고 유럽이 우리 무기 사려고 줄 섰습니다. 그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6.25 때 미군한테 받은 M1 소총으로 싸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언젠가 미국처럼 좋은 무기 만드는 나라 되면 좋겠다고. 저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KAI 회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한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요. 중국이 가격 낮춰서 덤핑할 거요. 하지만 품질이 형편없으니 소용없소.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제 드론이 수백 대 떨어졌소. 유럽이 다 봤어요. 현대로템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망산 수출 규제 풀려고 난리예요. 한화 회장이 웃었어요. 일본? 걱정 마시오. 일본은 완벽주의라 느려요. 10년 걸려 전차 하나 만드는 동안 우리는 100대 만들어요. 게다가 일본 무기는 우리 2배 가격이요. 세 사람이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화 회장 전화가 울렸어요. 미국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 회장, 큰일 났소. 사우디가 패트리어트 안 산다고 하오. 한국 천공 미사일 사겠답니다. 도와주시오. 한화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장관님, 그건 비즈니스요. 제가 왜 경쟁자를 도와야 하오? 우리 동맹 아니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동맹 맞소.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요. 사우디가 우리 미사일 사는 건 당연하오. 가격이 절반이니까. 성능도 비슷하고. 장관님도 아시잖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더 좋은 제품이 이기는 거요. 미국 장관이 한참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소.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 주시오. 중국한테는 팔지 마시오.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당연하오. 우리는 자유진영이요. 중국은 적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회장이 두 사람한테 말했어요. 방금 들었소? 미국이 우리한테 부탁하오. 부탁. 30년 전이었으면 명령했을 거요. 지금은 부탁이요. 세상이 바뀌었소. 여러분,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될 미국 노동자 5,000명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트럼프가 계속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한국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느냐고. 왜 우리 세금으로 한국을 돕느냐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 친구입니다. 한국은 우리 편입니다. 한국은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중들이 환호했어요.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한화 회장이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아들은 방산부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트럼프가 우리 공장 개장식 왔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회사 공장 열어주러 온 거야. 믿어지냐? 아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죠.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가 된 건가요? 회장이 웃었어요. 최고는 아니야. 하지만 최고 중 하나는 됐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거야. 실력으로, 기술로, 땀으로. 그게 제일 자랑스러운 거야. 아버지, 근데 100조 원이 진짜 다 들어오나요? 회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돈은 중요하지 않아. 물론 100조 원도 들어올 거야. 어쩌면 200조 원, 300조 원도 가능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이야. 그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니 다음 주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월요일 폴란드 국방장관 미팅. 화요일 사우디 왕자 만찬. 수요일 호주 조달청 계약. 목요일 루마니아 공장 기공식. 금요일 워싱턴 국방부 브리핑. 미친 스케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야. 이게 우리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민족이야. 그날 밤 서울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올해 3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작년 대비 8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10년간 100조 원 이상의 수출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던 한 대학생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답했죠. 그럼. 우리는 원래 대단했어. 다만 세계가 몰랐을 뿐이지. 이제 세계가 알게 된 거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이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실화예요.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100조 원 쏟아붓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한국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랑스럽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숨겨진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8월, 베이징.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실이 술렁이고 있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굳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방산이 작년에 얼마를 벌었다고? 국방부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35조 원입니다. 올해는 50조 원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지?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전부 우리 주변국들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UAE, 이집트.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동 국가들도 한국 무기를 사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국 놈들이 똑똑하군. 자기들이 직접 못 파니까 한국을 앞세운 거야. 한국 무기에 미국 부품 들어가면 결국 미국 돈 버리잖아. 한 장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석님, 우리도 가격을 낮춰서 경쟁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진핑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드론이 떨어지는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어. 이제 아무도 중국 무기를 안 믿어. 품질이 형편없다는 게 다 들통났단 말이야. 다른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진핑이 차갑게 웃었어요. 한국을 압박해. 경제적으로 죄어. 반도체 수출 규제하고 배터리 부품 막고 한국 기업들 중국에서 못 벌게 만들어. 그러면 한국이 무릎 꿇을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울 삼성전자 본사. 긴급 경영회의가 열렸습니다. 부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중국이 우리 반도체 공장에 환경 규제를 걸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중국 공장 3개를 닫아야 합니다. 옆에 있던 임원이 물었죠. 손실 규모가? 부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연 15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어요. 중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을 줄이면 규제를 풀어주겠답니다. 부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방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압박을 해? 임원이 조심스럽게 답했죠. 우리 반도체가 한국 무기에 들어가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방산업체나 다름없는 겁니다. 부회장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한화 회장한테 전화해봐. 이거 어떻게 할지 함께 상의해야겠어. 그날 저녁 서울 모처 삼성, 현대, LG, 한화, KAI, 현대로템 회장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한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전부 압박하고 있어요. 삼성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연 20조 원 매출인데. 현대차 회장이 끼어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중국에서 연 30조 원 벌어요. 중국이 규제하면 공장 10개를 닫아야 해요. 한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방산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LG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력 사업이 무너지면 회사가 망해요. 삼성은 반도체가 주력이고 현대는 자동차가 주력이고 LG는 배터리가 주력이에요. 방산 부품 공급 때문에 주력 사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한화 회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입장도 이해해요. 그럼 이렇게 하죠. 방산 관련 부품은 한화가 자체 생산할게요. 여러분은 빠지셔도 돼요. 현대로템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한화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죠. 해야죠. 우리가 반도체 공장 짓고 전자부품 만드는 공장 세우고 5년 걸리겠지만 할 겁니다. 중국 눈치 보면서 방산 못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날 밤 한화 회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그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구나. 한국 대기업들을 분열시켜서 방산을 막으려는 거야. 그는 즉시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관님, 중국이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관이 즉시 답했습니다. 알고 있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파악했소. 걱정 마시오. 우리가 대응할 거요. 한화 회장이 물었어요. 어떻게요? 중국이 한국 기업 압박하면 우리는 중국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킬 거요. 이미 리스트 만들었소. 중국 반도체 기업 20개, 배터리 기업 15개, 자동차 부품 기업 30개. 전부 미국 시장 접근 금지시킬 거요. 한화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우리는 파트너요. 한국이 무너지면 유럽에 무기 공급 못해요. 그럼 러시아가 이기는 거요. 그건 미국이 절대 용납 못하오. 이틀 뒤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동맹국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부로 중국 기업 65개를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베이징이 발칵 뒤집혔어요.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조치는 부당하다. 즉각 철회하라. 하지만 트럼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중국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삼성, 현대, LG에 대한 규제가 조용히 풀렸어요. 시진핑은 내부 회의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미국 놈들이 한국을 완전히 품었구나. 이제 한국을 건드리면 미국이 바로 반응한다. 장군 하나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진핑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다려.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이 생길 때를 노린다. 그때 한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온다. 한편 2026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우디 왕자가 한국방산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왕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신 한국 천국 미사일을 100기 구매하겠소. 한화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왕자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패트리어트는 1기당 200억 원이요. 천궁은 80억 원이요. 우리가 이란 드론 막으려면 수백 기가 필요한데 패트리어트로는 예산이 감당 안 돼요. 그런데 한국 천궁은 가격도 싸고 성능도 비슷하다던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 테스트했을 때 격추율이 95%였습니다. 왕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뺏기 계약하겠소. 8조 원이요. 그리고 추가로 K-9 자주포 200대도 같이 사겠소. 한화 회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주포는 왜요? 왕자가 웃었어요. 우리도 지상군을 강화해야 해요. 이란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중동 전체에요? 그렇죠. UAE도 한국 무기 사려고 하고 이집트도 관심 있고 요르단도 문의하고 있어요. 앞으로 중동 시장이 엄청날 거요. 그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사우디와 8조 원 계약. 한화 회장이 호텔로 돌아와서 임원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중동 전체가 열리고 있어. 사우디가 샀다는 소문이 퍼지면 다른 나라들도 줄 설 거야. 과연 그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2주 뒤 UAE가 천국 미사일 50기를 주문했어요. 이집트가 K-9 자주포 150대를 주문했습니다. 요르단이 FA-50 전투기 12대를 주문했어요. 중동에서만 한 달 사이에 20조 원 계약이 터졌습니다. 2026년 10월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고위 회의가 열렸어요. 한 장군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올해만 방산 수출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 40조 원, 중동에서 20조 원입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계산이 맞아떨어지고 있군. 한국을 통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돈을 벌고 있어. 한국 무기에 우리 부품이 30% 들어가니까 결국 우리도 18조 원을 버는 셈이지. 다른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들이 전부 우리 우방국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UAE. 이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진영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국방장관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완벽해. 우리가 직접 팔면 비싸다고 안 사는데 한국이 팔면 싸다고 줄 서서 사지. 그리고 한국 무기에 우리 부품이 들어가니까 결국 우리한테도 돈이 들어오고. 이게 바로 똑똑한 동맹 전략이야.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관님, 그런데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나중에 우리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핵심 기술에서 여전히 우리한테 의존해. 엔진 기술, 스텔스 기술, 위성 기술, 이런 건 우리가 압도적이야. 한국은 우리 기술 없이는 차세대 무기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한국이 아무리 커도 우리 파트너일 수밖에 없어. 인도 뉴델리. 인도 국방부가 한국 대표단을 불렀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K-9 자주포 400대를 구매하고 싶소. 그리고 인도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싶소. 한화 회장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라이센스 생산이요? 기술 이전을 원하신다는 건가요? 인도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싶소. 인도도 방산 강국이 되고 싶소. 한화 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기술 이전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인도 장관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핵심 기술은 안 줘도 돼요. 조립 기술만 이전해 주시오. 부품은 한국에서 수입할 테니까. 그러면 어떻소? 한화 회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죠. 인도와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400대 구매의 라이센스 생산. 총 계약 규모 15조 원. 한화 회장이 서울로 돌아와서 임원들에게 말했어요. 인도 시장이 열렸어. 인도는 인구 14억이야. 앞으로 20년 동안 군비를 미친 듯이 증강할 거야. 중국 때문에. 이 시장을 우리가 선점한 거야. 임원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기술 이전하면 나중에 인도가 우리 경쟁자 되는 거 아닙니까? 회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조립 기술만 줬어. 핵심 부품은 우리가 계속 팔아야 해. 엔진, 전자장비, 포신, 이런 건 우리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인도가 K-9를 만들어봤자 부품은 계속 우리한테 사야 돼. 결국 우리가 계속 돈 버는 구조야.
2026년 12월 연말 결산이 나왔습니다. 한국방산 수출액 65조 원. 전년 대비 거의 2배. 한화, KAI, 현대로템 세 회사의 주가가 폭등했어요. 한화 회장이 임직원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룬 것은 단순히 65조 원을 번 게 아닙니다. 우리가 증명한 건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 무기 카피하기 바빴어요. 20년 전에는 독일한테 배웠죠. 10년 전에는 첫 수출에 감격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해냈어요. 한국이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어요. 바로 그 순간 워싱턴에서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동맹국이다. 한국이 만드는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자유세계를 지킬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한국에 20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200조 원. 원래 100조 원이라던 게 2배로 늘어난 겁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또 한 번 들썩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한화 회장이 출근하자마자 미국 국방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 트럼프 대통령 트윗 봤소? 회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네, 봤습니다. 200조 원이라니 놀랐습니다. 장관이 말했죠. 실은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해봤소. 앞으로 10년간 유럽, 중동, 아시아에 필요한 무기 물량을 보니까 100조 원으로는 부족하더군. 그래서 200조 원으로 올렸소.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소. 무슨 조건입니까? 미국 부품 비율을 30%에서 40%로 올려주시오. 그리고 미국 공장을 하나 더 지어주시오. 텍사스 말고 조지아에도. 한화 회장이 잠시 계산을 했어요. 부품 비율을 10% 올리면 마진이 줄어들지만 200조 원 시장이 보장되면 충분히 이익이에요. 그리고 공장 하나 더 짓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었습니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이 넓어지는 거니까. 좋습니다. 계약서 보내주십시오. 훌륭하오. 내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식 조인식하기로 하죠. 전화를 끊고 한화 회장이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바뀌었어요. 내년 목표는 100조 원이 아니라 150조 원입니다. 임원들이 놀라서 물었죠. 150조 원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해야죠. 미국이 200조 원 시장을 보장했어요. 유럽, 중동, 인도까지 합치면 10년간 500조 원 시장이에요. 우리가 그중 30%만 차지해도 150조 원이에요. 못할 이유가 없어요. 2027년 1월, 백악관. 트럼프와 한국방산 3사 회장들이 모여서 역사적인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200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트럼프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날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함께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한화 회장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무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회장들이 호텔로 돌아왔어요. KAI 회장이 말했습니다. 200조 원.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어마어마하군요. 한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무기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 회사가 됐어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전 세계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책임인지. 현대로템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럽기도 하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았어요. 아버지 세대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죠. 그리고 우리 세대는 세계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세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10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했다가 200조 원으로 늘린 이유. 한국이 그만한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7년 2월 한 한국 대학생이 미국 유학을 갔어요. 첫날 자기소개 시간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미국 학생 하나가 즉시 반응했어요. 와, 한국. 너희 나라 K-9고 자주포 진짜 대단하더라. 우리 삼촌이 폴란드 주둔 미군인데 한국 무기 없으면 유럽 못 지킨다고 하던데.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로키드 마틴에서 일하시는데 요즘 회사에서 한국 기업 벤치마킹한대. 어떻게 그렇게 싸고 빠르고 좋게 만드냐고. 또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내 사촌이 텍사스 한화 공장에서 일해. 연봉이 정말 좋대. 한국 회사가 미국 노동자들한테 잘해준다고 소문났어. 한국 학생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였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 학생이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여기 사람들이 한국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요.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답했죠. 그래, 아들아. 이제 우리는 떳떳한 나라야.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란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 폐허에서 기적을 만든 나라. 그리고 이제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나라.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